안녕하십니까. 2023년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통일연구원이 지원하는 정치통일 담론소통 정통담소 제2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서정건 교수입니다. 네, 지난 1차 세미나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1차 세미나 때 저희가 드린 취지 말씀을 한 번만 좀 간략히 더 드리면, 기존 학술대회에서는 논문 발표 등의 형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발표로 담기 어려운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대내적인 문제, 또 국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저희 정치학회에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계신 중진 선생님들을 모시고 지혜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차 세미나의 주제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퇴와 변화를 말씀해 주실 네 분의 우리 학계를 대표하는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민병원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민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영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배영자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상환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희옥 교수님.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희옥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옷도 좀 편하게 입고 왔고요. 여름이라서 좀 편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차 세미나 때는 토론하고 또 발표하고의 형식이 좀 있었는데, 2차 세미나 때는 조금 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또 평소에 연구해 오셨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이걸 한 5분 정도 분량으로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을 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민병원 교수님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고요. 5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포문이라고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하는 거창한 주제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토론을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적인 모호성인데요. 저희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표현을 아주 편하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격을 알기 어려운, 또 모호하고 올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로 근대에 들어와서 정치 체제가 발전하면서, 특히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지난 230여 년 동안 개념이 많이 자리를 잡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에서는 이것이 대략 20세기에 들어와서 길어봐야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국제 정치에 적용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확실한 개념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자유주의라고 부른다면 아마도 인권을 중시하고 법치라든가,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시장 경제라든가 어떤 자본주의 질서 등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개념은 없고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개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을 반드시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유럽의 경험에서 시작된 개념이고, 이 유럽적인 요소들, 특히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
서로 인정하고 있는 가족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또 19세기 말부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지금은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요소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는 그 유럽 중심의 질서에서 나타나는 힘의 비대칭적인 모습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라 할 때 사실상 이것이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헤게모니 국가에 의한 어떤 힘의 수직적인 질서를 의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제국주의라든가 식민주의적인 요소들도 담고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뭐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서로 간에 정당한 적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싸워도 반드시 싸울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문명 국가들 간의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지만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힘의 관계라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냉전이 끝나고 난 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 권위주의 체제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의 종착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판단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환상 또는 이론적인 어떤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번은 더 좀 되새겨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사람들도 자유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식민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칸트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민주평화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는 가식적인 세계 질서의 분석이라든가 또 헤겔도 마찬가지지만 또 자유주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존 롤즈 같은 철학자들도 자유주의를 열심히 외쳤지만 사실상 그 질서의 바깥에 존재하는 비서구적인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무법국가로 규정을 하고 그들을 응징하고 또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숭배해왔던 이런 자유주의 질서 또는 그에 대한 이론적인 찬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은 성찰해보고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화두를 띄우면서 먼저 모두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민병헌 교수님께서 저희가 사실 교과서에서 잘 좀 보기 어려운 굉장히 그 깊은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 귀에 꽂힌 게 정의가 어렵다, 역사적으로 편향성이 있다, 환상 아니냐. 네, 굉장히 그 도전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배영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민병헌 교수님께서 자유주의의 일반적인 개념과 흐름, 뭐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과학기술과 세계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주제인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해서 과학기술과 세계정치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여지는 자유주의 쇠퇴의 흐름을 지칭하는 많은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세계화, 그 다음에 세계화의 둔화랄지 아니면 재세계화랄지 기술 측면에서 풀어본다면 이게 이제 문제되기 시작하는 기점이 80년대 이후에 자본과 그리고 기술과 인력이 비교적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기술 혁신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또 각 개별 산업에서 공급망이 구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자유주의 흐름의 쇠퇴가 이 기술 영역에서 공급망 재편이나 혹은 첨단 기술 규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용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술 혁신 체제나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었다면 최근에는 경제 안보
뭐 안보, 안전성,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군사와 관련된 이런 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수출을 규제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은 자유무역 질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공간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주도해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첨단 기술 수출 통제는 그냥 일반 산업 경쟁력과 관련되는 혹은 사회 인프라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그 범위가 확대되고 또 그 규제 범위도 굉장히 세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유주의의 축소로 인해서 뭐 미국이 중국 첨단 기술 그 부문을 강하게 제재를 하면서 현재 700여 개의 중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고 있고 미국이 또한 이런 수출 허가제나 혹은 뭐 해외 직접 생산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비나 자원을 사용한 물품을 해외 기업들이 이 우려국에게 수출할 때 이 역시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한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뭐 대만 이런 나라들도 적용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같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출 규제가 강화되어 온 거. 이게 지금 자유주의의 쇠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는 이 자유주의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추세로 계속 갈 것인가? 자유주의의 쇠퇴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뭐 게임은 끝난 것인가? 이제 우리는 자유주의가 아닌 새로운 자유주의가 무너진 시기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이게 첨단 기술 부문만 봐도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화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첨단 기술 부문에서의 이 수출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상호 의존적인 경제 내지는 군군망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가 다시 미국 기업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이 상호 의존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그동안 한 5년 동안 미국 기업이 혹은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제재에 대해서 조용히 따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것들이 조금 반발이 일어나는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유무역 지대가 여전히 공고한 부분들이 크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 이외에 일상적인 용품들. 여전히 뭐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무역은 과거보다는 뭐 무역 그 규모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한 부분은 굉장히 그 자유주의가 건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분은 이런 경제 안보 논리나 뭐 첨단 기업 규제 논리에 따라서 자유주의가 쇠퇴하는 양상이 동시에 병존하면서 현재 지금 자유주의에 관한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병헌 교수님께서 2차 대전 이후부터의 어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 배영자 교수님께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기술과 관련된 시스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효율성이 중시되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 규제 중심으로 넘어왔고 예전에 그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라고 이중 용도 이쪽에만 규제가 있던 것이 이제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규제가 확대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로 짚어주신 것이 그렇지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유지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얼마나 유지되지 않는 부분에서 유지되는 부분까지 넘어갈 것인가 이런 쪽의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상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는 지난 한 30년간을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모토는 어떻게 본다면은 가치의 보편화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치는 정치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1990년대 초에 이미 21세기를 전망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러한 가치가 보편화되는 것이 21세기가 아닐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후쿠야마도 2018년에 역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매거진이죠. 뉴 스테이츠맨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셜리즘 ought to come back. 사회주의가 와야 된다. 자유주의가 풍미하는 21세기를 생각했는데 자유주의가 벽에 부딪히더라. 벽에 왜 부딪혔느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형평성을 요구하는 서구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요구가 계속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형평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자유는 상수로 보고 평등만 제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가치의 보편화가 안 된다. 가치의 보편화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가치의 보편화를 유도할 것이냐. 저는 후자로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탈세계화의 흐름인데, 그 탈세계화는 우리가 국제통상 얘기할 때 그럽니다. 자유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공정무역을 강조를 하죠. 근데 공정무역적인 정책은 바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것 같지만 그때의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보호무역이지 자유무역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탈세계화의 흐름은 저는 가치의 보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치의 진영화로 가고 있다. 결국 이를 주도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주의를 지켜내야 되겠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은 국가들을 이끌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가치의 진영화를 통해서 진영 내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익공유적인 그러한 진영화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자유주의 물결 속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저는 오늘날의 탈세계화의 흐름을 과거 5, 60년대, 70년대의 전 세계화 시대의 탈세계화하고는 좀 다르다. 그때의 탈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1세계와 제2세계의 대결 구도였다면 지금의 탈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30년간의 세계화 시대의 이익공유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한 가운데에 있어서의 가치의 진영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의 흐름이 지금 퇴조하고 있지만 제2세계와 탈신냉전의 시대를 위한 하나의 몸부림으로써 가치의 진영화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장기화된 국제 질서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미국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G7 국가 플러스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이들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의 컴백을 위한 그러한 과도 안정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당분간의 국제 질서의 모습이 아닐까. 그게 장기화가 된다면 그거 역시도 하나의 국제 질서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치의 진영화가 가치의 진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지금 단계적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가치 보편화를 위한 전 단계다. 이런 말씀 이제 주셨습니다.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이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우리 이희옥 교수님이신데, 네,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중국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자유주의 국제질서 바깥에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이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힘, 강력한 힘, 개방성, 이 규칙에 기초한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뭐 자유주의 국제질서 2.0이라 하든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 스테이블 노움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의 어떤 종합 국력이 강력하게 부상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사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쓰고 읽기로는 신중상주의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치 외교라고 쓰면서 실제로는 이념 외교 또 진영 외교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보는 인식 또는 미국을 보는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할 때 중국에 대해서 국가 자본주의 또 국가 관료주의 그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해왔는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도 중국의 경로하고 유사하게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얼마 전에 WTO 사무총장이 왔는데 우리 언론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어느 국가도 미국과 중국이 이 보조금 정치를 주는 데 대해서 이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미국이 이 질서를 앞으로 새로운 이제 게임 체인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중국과 경쟁하는 것 또는 전쟁하는 것이 앞으로 경쟁하고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은 과연 그러면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밖에서 행동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 바깥에서 행동하기보다는 뭐 자결권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한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요. 또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런 개방성과 규칙 기반 질서를 수용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중국은 자유주의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기본적으로 수용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질서 안에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패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 자체 바깥에서 행동할 생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질서가 시진핑 체제가 오면서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아이러니하게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질서는 말하자면 유엔 헌장의 목표, 또 원칙에 기초한 국제관계, 또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진정한 다자주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제시를 했어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물론 이게 이제 디스코스 파워를 계속 만들면서 담론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이러한 이제 담론 투쟁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한계는 결국 누가 리더십을 갖느냐 문제보다는 중국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팔로우십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디스코스 파워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따라오는 국가가 없는 그 결정적인 한계 속에서 미중 관계가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 해석, 결국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쓰고 신중상주의라고 읽는 것 아니냐. 또 미국도 중국이 썼다라고 비판했던 그 산업정책 방식을 지금 고스란히 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중국이 어떻게 하면 이제 리더 국가가 돼서 많은 국가들이 따라가게 만들 것이냐 관련돼서 담론 투쟁 말씀해 주셨는데, 팔로우십이 부족한 현실, 이런 문제를 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기조 발언, 모두 발언해서 네 분께 말씀 기회를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그러니까 국제 질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그 담론, 이 규범,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저희가 좀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순서는 우리 이상환 교수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학자적인 삶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되면 대표적인 두 학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실주의 대표학자인 케네스 월츠와 신자유주의 대표학자인 조셉 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츠가 파워라는 걸 가지고 국제정치를 평생 학자로서 연구해 왔다면 나이는 학자적인 다양성과 학문적인 많은 업적을 쌓아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매년 미국 국제정치학회를 거의 가는데 뉴올리안즈에서 있었던 ISA 애뉴얼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때 케네스 월츠하고 조셉 나이가 디스팅기스 스칼라 패널이라고 해서 동시에 했습니다. 저는 왜 동시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양쪽을 다 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때 뭘 생각했냐면은 제 학문적 아이덴티티는 조셉 나이 같은데 학자적인 삶은 케네스 월츠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우리 배영자 교수님의 개인적 스토리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는 자유주의와 나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유학했던 생활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유학 경험을 가진 세대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혜택을 정말 마음껏 누린 세대가 아니었나. 제가 딱 10년 졸업 후 10년 후에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그 미국에서 연구년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그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기라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자유주의의 쇠퇴가 시작되고 있었고 제가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미국 패권 쇠퇴론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배경은 일본이 자동차나 반도체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면서 미국이 이제 이거를 견제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중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그래서 그때 당시를 보면은 80년대 중반은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무역자유화가 막 본격화되는 이런 시점인데 이 첨단 반도체와 자동차 부분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밀어붙이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에 발을 담그고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관심은 현실주의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제 학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도 이 두 조류가 엉켜서 형성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그 전에 중국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 시기가 중국이 개혁 개방을 본격화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중국이 사실은 80년도부터 21세기 초반까지는 자유주의와의 친화성 속에 있었고 저는 그 세례 속에서 개혁 개방을 연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박사 논문도 중국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재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지고 썼습니다. 90년 초에 등소평이 이런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편향, 천안문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우편향 경계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더 필요한 것들은 좌편향을 더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글 가지고 개혁개방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이 자유세계, 이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전맥을 시도하는 것들이 제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2001년 그 중국의 WTO 가입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92년 대선에서 부처 베이징이라고 베이징의 도살자라고 발언하면서 시작했는데 2000년 자기 임기 마지막 해 때 PNTR을 중국한테 허용하면서 2001년에 WTO 가입하게 한 그런 또 이제 반면적인 또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 교수님. 여기 다 참가하신 오늘 저 패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80년대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자유 또는 자유진영이라는 표현은 생존을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세뇌가 됐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세계화라든가 이 탈냉전의 추세가 계속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보편적이고 좀 다원적인 시각을 갖게 될 즈음 신자유주의적인 추세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럼 자유주의라든가 신자유주의라든가 또는 유사한 이데올로기 또는 모토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따라서 이것은
인류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레토릭 또는 어떤 포장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대학 교육 자체도 지금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폭력이 아닐까 싶고, 이런 점에서 그동안 자유주의라고 하는 타이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환상을 좀 깨고 가식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제가 다룸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화두에 등장하는 신냉전은 도래했다. 그 다음에 신냉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네, 오늘 이제 방송 나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도래파, 비도래파로 네,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오늘은 도래파, 비도래파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비도래파? 저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비도래파라기보다는 현재 미중 경쟁을 신냉전이라는 개념이나 틀로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저의 답인데요.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다들 많이 말씀하시듯이 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미소 냉전기와는 달리 미중 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호 의존 관계가 높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강대국끼리의 경쟁 논리는 이 경제적으로 분리되었던 미소 냉전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자유주의라고 하는 명칭은 사실상 그동안의 국제 질서의 역사는 힘의 논리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는 그냥 포장지에 불과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힘의 대결 구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 20세기 이후에는 이것이 조금 더 순화된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처럼 포장이 돼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제라고 하는 문제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차이가 있을 뿐, 저는 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진정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고, 예나 지금이나 국제 질서는 힘의 대결 구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애시당초 불분명했기 때문에 신냉전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국제 질서가 왔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처음부터 도래파를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냉전 구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래파. 네. 제가 또 이걸 냉전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냉전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미국이 더 이상 어제의 미국이 아니라 세계가 훨씬 그 냉전기보다 다극화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주요한 강대국이지만 나머지 55%를 차지하는 많은 중소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미중 패권은 미소 냉전보다는 조금 더 열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경쟁이 과연 어떤 한 국가의 붕괴로 끝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열전으로 갈 것인가. 열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거를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요새 뭐 콜드 피스라는 말도 이제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헷갈립니다. 네, 도래파시죠? 네, 네. 도래파. 네, 말씀 주시죠. 예, 저는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신냉전이 5, 60년대의 과거의 냉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규모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왜 우리가 미중 패권 경쟁을 신냉전의 도래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서구 국가들이 기대했던 건 우리가 흔히 정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 발전이 정책 민주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기대. 그 기대에 중국이 부응을 했느냐 하는 서구적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휴머니즘에 부합하지 않는 체제, 그 체제 이데올로기와 양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정치적 민주화라든가 휴머니즘에 부합하는 체제와 상관없이 중국이 발전하는 것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는 게 서구 국가들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의 대결 구도가 오늘날의 그러한 신냉전, 결국은 냉전인데 타협의 여지가 있는 냉전이다. 그래서 이거는 콜드워가 아니라 콜드피스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엄밀히 말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신냉전은 마이클 노일이 얘기했던 콜드피스와 콜드워 사이에 어디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중국이 또 마지막 주제십니다. 네. 그 비도래파는 물 건너온 사람을 도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물을 못 건너와 갖고요. 이걸 명확하게 딱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논의의 편의상 좀 나눠보면은 의지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냉전과 신냉전을 한번 그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의 미중 관계와 이 국제질서 현상을 보게 되면 중국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출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소비할 국가가 없어요. 군사적인 블록의 문제도 중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팽창을 하고는 있지만 군사 블록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운영 능력을 지금 중국이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상호의존은 매우 무기화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미중 간의 무역의 규모가 관세전쟁 하는 과정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을 기록을 했는데 금년도 그런 추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그 시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축소되게 되면 미국의 첨단 기업들이 R&D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혁신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더 도와줄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의 중에 하나가 디리스킹 논의도 그런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냉전이 물 건너온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냉전인가 아닌가 하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 제가 냉전을 기억하는 입장에서 이걸 신냉전이라고 규정하면 바로 따라오는 국가의 행태들이 줄서기, 진영화 이런 것들로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신냉전이라고 규정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정의하기 어려운 또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들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는 신냉전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또 기회를 나눠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또 드릴 수 있는 다음 라운드의 질문은 지금 현재 미중 관계가 이제 그 갈등 국면에 굉장히 격화되어 있고 또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럽에서 처음 나온 디리스킹에 대한 얘기도 받고 또 뭔가 또 변화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중국 정책이 파국 없는 경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국제 질서를 결정적으로 추동하는 게임 체인저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게임 체인저가 어디 여러 양상으로 올 것 같은데요. 조금 변수를 통제해 보면 디지털 플랫폼에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이 단순하게 과학기술의 경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붙어 있는 에너지 믹스 그리고 광물 자원 이런 것이 아주 복합적으로 연결된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해 오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비교 열의에 있는 것들,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든 프로세스에서 비교 열의에 있는 것들이 반도체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간에 이제 반도체 경쟁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게임 체인저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에너지 믹스라든지 광물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자기가 오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복합 디지털 플랫폼이 결국 미중 간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 교수님 어떠신가요? 예, 저는 뭐 기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첨단 기술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국의 패권 부상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저희가 이 45년부터 미국의 패권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이 45년 이전에 패권, 과학기술 패권을 딱 가졌고 그거에 토대해서 이 패권국이 된 것이 아니고 40년대, 30년대까지만 해도 기초과학이나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독일에 뒤졌습니다. 사실 노벨상 수상자 수도 적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이 된 건 40년대, 50년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간의 관계를 보면 본격적인 과학기술 패권 경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중국의 이런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 패권이 먼저 오고 국제정치 패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국제정치 패권으로 가면서 과학기술 패권이 그것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든 이런 방식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교수님께는 제가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그 규칙 중심의 질서, 룰 베이스드 오더라고 하는 그 규범,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옥 교수님이나 배영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요. 대체적으로 하드 파워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프트 파워 쪽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또는 뭐 19세기 영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의 논리라든가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면에도 불구하고 왜 팔로워들이 그렇게 많았느냐. 아까 이옥 교수님께서 아주 촉박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은 왜 팔로워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또는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인권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가 법치라든가 또는 뭐 감시 체제의 부재라든가 이러한 소프트 파워,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변수들과 더불어서 저희는 이 게임 체인저로서는 이런 그 규범이라든가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마지막. 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력인데요. 과학기술력의 밑거름은 결국 브레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국가가 많은 브레인을 갖고 있느냐.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에서 젊은이의 인구가 줄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 미국이 얘기하듯이 미국은 미국의 자녀를 낳지 않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납치해온 게 아니라 브레인들이 와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그러한 이미그레이션이 조셉 나이도 얘기했고 최근에 존 아이켄베리도 얘기했지만은 마이그레이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 관리 내지는 젊은 브레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과학기술력의 요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다뤄봤는데요. 뭐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다가오는 국제 질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은가,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이면 좋은가에 대해서 마지막 라운드로 좀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병헌 교수님부터. 예, 국제정치학자 중에 존 아이켄베리라고 뭐 선생님들 잘 아실 텐데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논의할 때 이렇게 유형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대전 직후에 윌슨 대통령이 제창을 했던 그 당시 아주 순수하고 이상적인 자유주의 1.0 버전으로 이야기를 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미국을 주도로 하는 그러한 질서를 자유주의 질서 2.0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켄베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자유주의 3.0으로 갈 것이냐,
아마도 오늘 전체의 논지를 따르면 아닌 것 같습니다. 3.0이 아니라면 2.5냐? 그럼 미국 주도의 질서를 그럭저럭 수선하고 보수를 해서 끌고 갈 것이냐? 그런 신냉전 질서라든가 뉴노멀 질서로 간다면 로버트 캐플란이 얘기를 했던 다가오는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상상하기 싫은 결과도 초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래의 질서, 다가오는 자유주의 이후의 질서는 그 어딘가에 자유주의 2.5와 다가오는 무질서 중간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자유주의 질서, 국제 질서라고 20세기를 명명한다면 거기에 대한 도전은 꽤 많았습니다. 모두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는 대한 세력으로서는 실패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올지는 특히 한국과 같이 국제 질서를 리드해 나가는 데는 힘에 부치는 그런 중견 국가의 입장에서는 힘의 논리에 기반을 둔 질서와 또는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진정한 자유주의 질서 양쪽의 이 어떤 전략적 선택들을 균형 있게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옥 교수님. 오늘 이제 그 논의를 하면서 생각난 건 지금의 질서가 사불인 것 같아요. 불안정성, 불확실성, 그다음에 불가예측성, 불명확성.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가오는 이 세계 질서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만들어진 틀, 정형한 틀에 우리를 갖춰놓지 말고 상상력의 공간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중국을 연구하면서 문제라는 한자의 뜻이 지금 있는 상태와 앞으로 있어야 될 상태의 간격을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런 복잡한 시대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지금의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문제를 드러내고 그로부터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전 그런 의미에서 복잡한 시대를 좀 복잡하게 풀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게 집단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으로는 신냉전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갇혀버리면 정책 운신의 공간 폭이 굉장히 제약된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조금 한번 다자를 기획하는 그런 방식의 확대 균형, extended equilibrium 같은 조금 다양한 다자를 무대를 가지고 조금 설계해보는 그런 것이 다가오는 시대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그 자유주의의 지금 시기가 퇴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시대, 자유무역 질서, 이런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외교 패러다임의 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너무도 행위자 중심의 외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묻는 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정작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논의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행위자 중심의 외교를 떠나서 행위 규범 중심의 외교로 변화해야 된다. 안미 경중이란 말이 이제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만든 용어로 안민 경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안보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가치 공유를 하는 국가, 경제는 시장 자본주의와 가치 공유를 하는 국가와 함께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중국을 얘기할 적에도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중국이 우리에게 부합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접근해오면 우리는 중국을 지지하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미국을 지지할 수도 있고, 모든 출발점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나가는데, 그 우리가 누구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세력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안민 경자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영자 교수님께서 말씀. 예, 지금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복합적으로 보고
규범 말씀하시고 상당히 그 고공비행을 하셔가지고 저는 기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저공비행을 하자면 저는 첨단 기술을 원천 기술과 뭐 장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 그냥 디폴트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그런 경우에도 중국이라는 시장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추격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결국은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탈중국화를 위한 소프트 랜딩, 다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을 선택하되 중국과의 어떤 그 외교적 협력의 공간을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뭐 한국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상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지금 뭐 WTO 사무총장이 왔는데 아무도 지금 내팽개쳐져 있는 거죠. 국제 규범이라는 게. 뭐 아무도 보조금 문제 얘기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우리의 그 규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그 핵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중견국 외교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은 관계 또 깊은 고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이제 정통담소 2차 세미나 주제였던 자유주의 국제주의 질서의 변화와 미래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으셨기를 바라고 또 유익하셨기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제 3차 정통담소 시리즈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3차에서는 저희가 우리 국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도 있고요. 일하는 국회라는 화두가 잠깐 지난 국회에서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저희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희가 또 학계의 중진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또 담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시고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2차 정통담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